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조선산업발전사 강의를 맡은 배성만입니다. 이번 강의는 1970년대 조선산업이 그간의 수입대체 산업 육성 방향에서 벗어나 수출 전문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다음 강의까지 2회에 걸쳐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강의를 통해서 수강생 여러분은 오늘날과 같은 모습의 한국조선산업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조선산업의 수출 전문 산업화라는 의미는 내수시장에 대한 대응을 사실상 포기하고 주로 수출용 선박만을 건조하는 한국조선산업의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살펴보았지만 해방 후 역대 정권은 지속적으로 국가 주도하에 국내 필요 선박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향으로 조선산업의 육성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미약한 해운업과 수산업의 형편에서 값싼 외국 중고선 도입으로 필요 선박들이 공급되었고 국내 조선소가 이들 외국 중고선과 경쟁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건은 국가의 강력한 지원과 보호책이 필요했으나 1960년대 박정희 정권조차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했음이 지난 강의에서 살펴본 바입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조차 외국 중고선과의 경쟁에서 밀렸던 한국조선산업이 선진국 조선소들과 경쟁해야 하는 세계 시장을 상대로 수출용 선박을 건조해야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우선 세계적으로 조선산업이 절정의 호황기에 있었다는 점을 거론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은 세계 선박 건조량 추이입니다. 1960년대 이후 선박 건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970년을 전후한 시점에 그 정점을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선박 건조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1950년대 후반 이후 세계 자본주의의 장기 호황 국면으로 인한 물류 이동의 증대와 함께 에너지 소비 증가로 주로 원유를 운반하는 대형 유조선 건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67년 중동전쟁의 여파로 수에즈 운하가 폐쇄되면서 세계의 3개 석유 수입 지역 중 2개 지역인 북미와 유럽 대륙으로 운송되는 원유가 희망봉을 경유하게 되자 운송거리의 장기화에 따른 운송원가의 증가를 대형화로 상쇄해보자는 생각에서 대형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대형화는 195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5만 톤의 탱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라는 지름길을 이용할 때 수에즈 운하의 제약 때문에 8만 톤 정도가 대형선이던 것이 희망봉을 경유하게 되면서 이 제약에서 벗어나 20만 톤에서 30만 톤에 이르는 대형 유조선을 대량으로 건조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55만 톤급 유조선 건조가 이루어지자 세계 조선업계는 머지않아 100만 톤급 유조선이 출현할 것을 낙관하였습니다. 일본을 중심으로 세계의 조선소들은 대형 유조선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조선 수요에 대응하여 앞다투어 설비를 늘렸고 블럭 건조, 선행의장 등 대형 선박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신공법들을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세계 조선 시장의 약 절반을 석권하고 있던 일본 조선업계가 최대의 수혜자였습니다. 밀려드는 일감으로 시설 확장에도 불구하고 최소 2년에서 3년간 건조할 선박 물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은 이웃나라인 국내 조선업계에도 영향을 주어 당시까지 국내 최대 조선사인 대한조선공사는 일본으로부터 하청공사를 수주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은 일본 조선업계를 돌아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노동 집약적 산업의 특성을 갖지만 일련의 숙련과 기능을 가진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하며 선박 설계 등과 관련된 기술 축적도 필요하였습니다. 그때까지 기껏 몇천 톤 정도의 화물선 건조가 고작이었던 국내 조선업계에 있어서는 그림의 떡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조선산업의 육성 필요성과 이를 통해 장래에는 대형 유조선과 같은 수출선 건조를 목표로 삼았지만 아직은 현실성이 없는 미래의 전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대형 유조선 건조가 당시 국내 조선업계에 있어서는 꿈같은 이야기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선 건조였던 타이완 어선 건조 사업입니다. 1968년 대한조선공사는 타이완이 발주한 참치잡이 어선 20척 건조 사업에 국제 입찰에 참여하여 614만 달러의 사업을 따냈습니다. 타이완도 국내 조선산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들에게 일감을 주지 못한 이유는 이 어선 건조 사업의 사업비 자체가 국제부흥개발은행 일명 IBRD의 차관이 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당시의 규정상 타이완은 자국 조선소에 맡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타이완은 이 사업을 국제 입찰에 붙였습니다. 입찰에는 한국 외에도 당시 조선 강국인 일본과 서독도 참여하였습니다. 이들 선진 조선 강국과의 경쟁에서 대한조선공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거의 덤핑에 가까울 정도의 낮은 가격을 써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국내 조선업계 최초의 수출선 건조 사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지만 대규모 적자 수주였다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밝혀졌습니다. 1969년까지 완성하여 인도하는 사업을 통해 9억 원이라는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고 장기간 경영난에 시달렸던 대한조선공사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대규모 적자를 메울 방법을 놓고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정부 재정을 충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70년대 한국 조선산업이 수출 전문 산업으로 전환하여 대규모 조선소를 건설하고 수출용 대형 유조선을 건조하는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된 첫 번째 계기를 설명하였습니다. 세계 경제의 장기간에 걸친 대호황 속에서 세계의 물류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선박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따라서 세계 조선 시장이 대규모로 확장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요의 증가와 수에즈 운하 폐쇄에 따른 대형 유조선 건조 시장의 가파른 상승은 세계 조선산업 호황을 주도하였고 그 정점이 1970년을 전후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내 조선산업은 타이완 어선 건조 사업에서 보듯이 이와 같은 세계 조선산업 호황에 적극 대응할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관심은 있었으나 그림의 떡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는 의외의 상황에서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 수출 전문 조선산업의 상징과도 같은 울산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탄생과 관련되는 것입니다.